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살면서 옥살이를 해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몇 개월 전까지 아들과 함께 옥살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답니다. 물론 저와 아들 모두 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아들만 옥살이를 지냈죠. 그래도 어디 부모 된 사람이 자식을 옥에 놔두고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나요? 아들만큼 저도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간접 옥살이를 경험한 거죠. 아들이 그 좁은 곳에 갇혀서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돼서 잠이며 밥이며 목구멍으로 쉽게 넘어갈 리 없잖아요. 정말 아들이 옥에 갇혔을 때는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숨을 크게 한번 내쉬는 것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아들이 옥살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인생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니 잘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진짜 자기 인생에 빨간 줄 하나를 추가할 각오로 그 잠깐의 옥살이를 한 거였거든요. 앞서 말했지만 우리 아들의 뼈아픈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여우처럼 꼬리를 숨기고 사는 무시무시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기도 했고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죠. 제 아들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한 사람으로서 봐도 정말 인덕이 많은 편이었어요. 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지원을 받곤 했죠. 대학에 진학할 때는 보통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는 어떤 형이라는 사람에게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정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아들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타인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다는 게 사실 조금 찝찝하게 느껴졌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성인도 아닌데 사회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아이가 어디서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하겠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대학 진학 후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들이 당시 취미활동으로 모여다니는 동호회, 동아리 모임,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정말 빠르다더니 우리 때와는 다르구나. 아들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많구나 했던 것을 이때부터 느끼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집에 선언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창업을 하느냐, 부모된 심정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아들을 말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창업 비용으로 200만 원이나 모았다며 호기롭게 본인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 겨우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아들이지만 아직은 정말 어리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 있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하라고 했죠.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주자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니 아들 주변으로 사람이 붙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해온 동업자처럼 말이죠. 회사를 그만두고 온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교수님, 주변 지인들까지 아들의 무엇을 믿고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아들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은 흐뭇한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남편도 저와 한창 신혼인 시절에 신혼집 마련할 돈 일부를 깨서 밑바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래서 사람은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구나 싶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정권에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내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업 초반에 아들은 새벽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아들을 기다리면서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아들은 자기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와 놓고 거실에서 잠든 저를 발견하자 까치발로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더군요. 제가 깰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잠에서 깼죠. 이제 왔니, 아들? 오늘도 고생했다. 얼른 씻고 쉬어라. 그런데 왜 그렇게 까치발로 다녀? 아랫집에서 너 늦게 들어와서 다니니 시끄럽다고 말이라도 하디? 잠에서 금방 깨니 머리도 안 돌아갔고 아들이 그렇게 까치발로 다니니 아래층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냥 머쓱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늦게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엄마가 잠에서 깨잖아요. 그냥 내가 조용히 다니면 되지. 아래층에서는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 입에서 저런 말을 하게 만들다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 아들이 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들 아침을 차려주면서 슬쩍 말했어요. "에휴, 아들,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까치발 들면서 새벽에 씻고 했던 거니? 엄마가 있어선 괜히 네가 불편했겠구나. 내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혼자서 독립해보는 건 어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나 네가 집에 없다고 해서 불편한 사람 아니다. 너도 이제 한참 결혼할 나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나가서 살아. 그래야지 아내 될 여자도 붙고 그러지." 가볍게 툭 던진 말이었지만 아들은 밥도 먹지 않고 한참이나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아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숟가락을 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엄마가 불편하거나 거슬린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하더라도 그건 내 사정 때문이지 절대 엄마 때문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지금은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지.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마음이 더 짠하더라고요. 감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더 이제 내 품 안의 자식으로만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제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독립을 하게 되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어요. 전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 자리에 앉은 아들을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은 줄을 설 만큼 많았지만 모두 아들의 조건 하나만 보고 달려든 느낌이 들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그런 나를 보면서 알아서 하겠다며 괜히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 알아서 하겠지란 생각에 그냥 지켜보기만 했네요. 그러다 하루는 집에 온 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넌지시 물었어요. 아들, 누구랑 연락하기에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까? 왜? 요즘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들은 한사코 아니라며 동네에서 그냥 산책하다가 만난 사이라고 하더군요. 아,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사업하기도 바쁘다니까. 그냥 진짜 산책하다가 두어 번 마주친 사이야. 그 집 강아지가 우리 집 마당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우리 집 마당이 좋은가 봐. 아들은 강아지로 인해서 생긴 인연이라 그런지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띠면서 말하는데 본인은 절대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듯이 제게 말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아들에게 강요하듯이 말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더 깊은 사이가 되면 엄마한테 꼭 먼저 보여줘야 한다. 요즘 사람들 함부로 믿기 어렵잖아. 엄마가 같은 여자로서 한번 봐줄게. 아들은 이날 아니라면서 발뺌을 했지만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겠구나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죠.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저번에 말한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와도 괜찮겠냐 묻더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당장 데려오라 했죠. 아들은 이때까지 자기가 만난 여자를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얼른 당장 모셔오라고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참한 모습이었죠. 아들과 함께 어른들께 인사를 왔는데 제가 또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상 가득히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였죠. 식사 내내 화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고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며 잘 부탁드린다며 공손한 모습으로 제게 인사를 건네는 며느리. 그러다가 후식을 먹을 때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치매 걸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제가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보느라 제 인생을 살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즐기려면 아버지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근데 자식으로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온 게 저희 집 강아지예요. 제 유일한 말벗이거든요. 집안 상황이 썩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 이때까지 누구 손 안 벌리고 혼자서 다 처리해 왔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절대 어머니 걱정시킬 일 없는 며느리, 아내 역할 전부 잘 하겠습니다. 남자보다 더 당찬 태도의 며느리. 집안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로우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제 의견으로 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이런 여자라서 잘 됐다 싶기도 했죠. 물러터지고 순진하기 짝이 없는 여자보다는 이렇게 당차고 혼자서도 일을 척척 해결하는 여자가 아들 옆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싶었거든요. 이런 야무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들도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아가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 인사를 온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은 물 흐르듯 진행이 되었고 저도 이제 아들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불편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치매 걸렸다는 며느리의 사돈의 상태 때문에요. 하루는 사돈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조용히 전화를 받겠다고 일어난 며느리의 핸드폰 너머로 우렁찬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분명 나를 사랑한다면서 평생 같이 살겠다면서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더니 아니 뭐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결혼식이 없어도 주변에서 알아주지도 않아도 내 마누라라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사돈은 치매로 자기 자식을 아내로 착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에 설명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며느리가 아내를 닮았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는 어떻게든 우리 가족과 사돈이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들 집과 지척에 있는 사돈을 사람된 도리로 어찌 인사를 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치매가 무슨 죄도 아니고요. 인사는 하고 오자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사돈의 상태가 영 마음에 걸렸는지 어느 날 찾아와서 비장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버지 요양원으로 보내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까지는 혼자여서 치매 걸려도 집에서 모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도 홀몸이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는 가족이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니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더 이상 아버지를 잡아두지 않으려고요. 이제는 편히 요양원에서 보내게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사돈과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사돈은 그 치매라는 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가족과 떨어지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은 며느리를 말리려고 했죠. 예, 그래도 천륜이다. 부모 자식 간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연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네가 이렇게 덜컥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 일로 인해 네가 후회하거나 상처받는 거, 아니 나는 원하지 않는다. 우린 진짜 괜찮아. 혹시나 며느리 될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 손으로 요양원으로 부모를 보내는 게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했어요. 아니요, 저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님. 나 하나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까지 더해서 남편의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아요.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짠해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돈집을 한 번은 정식으로 방문하자고 말이죠. 그래, 그러면 사돈 요양원에 가기 전에 인사라도 제대로 하자. 그게 사람의 도리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알 건 다 아는 사람이야. 그것만큼은 반대하지 마렴.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도 그것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사돈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말을 며느리에게 들었는지 단단히 뿔이 난 상태였어요. 너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속삭일 때는 언제고 나를 존경한다면서 돈도 다 빼내가고 이제 와서 결혼을 해?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내가 너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본다 이 여 같은 년. 네 꼬리가 그렇게 긴데 안 잡히고 배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가나 똑똑히 두고 볼 거야. 그리고 고맙다. 정신병원이 아니라 요양원도 쳐넣어서. 그쪽도 이제 당신 아들 인생 종친 줄 아슈. 더러운 것. 화가 그냥 난 게 아닌지 끓어오르는 분노를 며느리와 저 아들에게 토해내더군요. 한순간 광기가 느껴져서 무서웠지만 병이 있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치매라는 병은 절대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 번씩 정신이 돌아와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이 그때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죠. 제가 안타까운 눈빛과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사돈을 보고 있자 며느리가 얼른 사돈의 팔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더군요.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한테 큰 소리 내면 싫어해요. 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아이를 어르듯이 사돈을 데려가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금방 들었던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결혼 후 사돈 때문에 신혼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폈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 사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며 죄책감이 들곤 했어요. 거기다 사돈이 말했던 마지막 말이 제 머리를 계속 맴돌았죠. 아들 인생 종친다는 그 한마디가 말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며느리에게 사돈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사돈 말이다. 혹시 어느 요양원에 들어갔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래도 아직 정정하신 분인데 거기에 친구가 많을지 걱정이구나. 나도 아프면 언젠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나도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 혼자서 다녀올 테니 나한테만 살짝 말해봐라. 조용히 타이르듯 물었는데 며느리는 절대 사돈이 간 요양원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좋은 곳에 모셨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도 이렇게 행복하고 바쁜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걱정까지 더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냥 신경 끄고 지내세요. 며느리의 말에 조금 의문이 들었죠. 보통 치매 걸린 자기 아버지를 위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며느리의 태도는 절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경을 꺼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물어도 며느리가 요양원의 위치를 대답해주지 않자 저는 화살을 돌려 아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아들, 내가 새아가한테 계속 사돈이 간 요양원의 위치를 물었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 아무래도 정신도 좋지 않으신데 요양원에 자신이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른다. 내가 같은 연배니 아무래도 사돈 걱정이 되더라고. 새아가는 나한테 말해주기 싫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라도 꼭 사돈을 찾아가서 상태를 자주 살펴보렴. 원래 나이 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자주 방문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치매라는 게 그렇다. 겉으로는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으로 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전보다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눠야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또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 사돈을 챙기지도 않으면 남들 보기에도 안 좋아. 흠이 될 수 있는 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너도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 엄마 말 잘 새겨들어. 제가 아들을 불러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들도 엄청 경청을 하더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서 자주 찾아뵐게요. 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역시 엄마는 나랑 살아온 세월이 달라서 그런지 훨씬 현명하세요. 아들은 이날 이후로 자주 요양원을 찾아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한숨을 덜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들이 일방적 주먹 다짐으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이 제게 왔거든요. 아들에게는 20년 동안 알던 중마고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그 친구를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기에 진짜일 리 없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본 아들은 정말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두 말 안 한다 너. 나 이렇게 만든 거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이것도 내가 20년 지기라 너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나 합의 볼 생각 전혀 없고 네 이력에 빨간 줄이 남든 말든 깜빵에 쳐넣을 거야. 다쳐서 여기저기 붕대에 깁스를 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눈앞에 두고도 우리 아들은 꼼짝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범죄자가 된다는 말에 겁이 나서 얼른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랑 20년을 알아왔는데 어찌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가 아들 대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 테니 좋게 합의로 해결하자. 아들이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해결하자. 제발 말로 해결해. 제가 무릎을 꿇자 아들은 어서 일어나라면서 저를 말렸지만 도무지 친구에게 용서를 빌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아들의 친구는 사과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둘의 사이를 맴돌았죠. 이런 상황인데도 아들은 이상하게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서 제 속을 더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네 체면이 중요하니? 지금 네가 빨간 줄 긋게 된다는 말 못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너도 잘 알잖아. 어떻게 이렇게 덤덤해? 당장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얼른.
그래요, 여보. 지금 빨리 사과하고 얼른 해결 보자고요. 범죄자 남편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사과하고 합의해서 해결해. 빨간 줄을 긋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도 무시한 채 묵묵하게 있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겠다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건 며느리와 나였습니다. 우리 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며느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 구석에 주저앉아서 울더군요. 어머니,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들의 태도에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들을 구속했어요. 도무지 합의를 볼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요.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체 왜 저러지 싶다가도 구치소에 수감된 아들 때문에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느라 힘들었던 애를 이제는 옥바라지까지 시켜야 하니까요.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며느리를 쉽게 보러 갈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식사를 차리고 밥이라도 한술 뜨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가 사람이냐? 자식이 구치소에 수감돼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 이러고도 자식까지는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나를 보고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생각에 먹던 숟가락도 넣은 채 지냈어요. 며느리 눈치에 아들 걱정까지 더해지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그래도 내 자식이 잘못해서 수감된 거니 며느리도 나와 같겠구나 싶어서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 밥을 몇 번 차려주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럴 리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위로를 받은 것은 저였어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구나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갑작스럽게 아들이 제게 면회 요청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타이밍 때문에 저는 의아했지만 마침 아들에게 논의하고 싶은 일도 있겠다 싶어 아들의 면회 요청을 받아들였죠. 아들이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 저에게 준 아파트가 한 채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며느리에게 주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죠. 창 너머의 아들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니 아들은 안 된다고 펄쩍 뛰는 겁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런 여우한테 내가 큰맘 먹고 산 선물을 줘. 말도 꺼내지 마세요. 며느리를 여우라며 예전에 사돈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들. 저는 갑자기 변한 아들의 태도에 의문을 느껴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요. 아이, 너 갑자기 왜 그래? 네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니? 그래도 네가 남편이라고 집에서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도 않고 굳굳이 버티고 있는 아이다. 그런 아이에게 나라도 힘이 나게 해줘야지. 그리고 네가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파트 하나 며느리에게 주자. 계속해서 내가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하자 답답했는지 아들은 계속 안 된다며 지금까지 몰랐던 며느리의 진실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진실은 아주 대단하더군요. 엄마, 걔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걔 부모고 뭐고 없는 사람이야. 고아라고. 그러다가 돈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몰래 돈만 빼먹는 여우예요. 돈만 많으면 나이가 적고 많고는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그 사돈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 여우한테 뺏긴 돈이 얼만 줄 알아요? 자그마치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에요. 적지도 않아요. 10억이 넘는 돈이라고요.
전 아들의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말 듣고 내가 걔한테 요양원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도 어디에 보냈는지 말을 안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요양원에 꾸준히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봤는데 나중에서야 털어놓더라고. 그 사람 처음에는 그 여자가 자기 돈을 노리는구나 싶어서 쳐다도 보지 않았대. 그런데 나중에 자기한테 지극정성으로 하는 모습에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고, 자기가 먼저 결혼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결혼은 안 된다면서 말을 물려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었고, 고아였던 며느리는 흔히 뉴스에서나 볼 법한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꼬리를 숨기고 나이든 남자나 돈 많은 남자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이요. 이전에 같이 살았던 제가 사돈으로 생각했던 남자에게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뜯어냈는지 그렇겠죠. 나이 들고 아내도 이미 없는 사람이니 얼마나 군침 도는 먹잇감이었을까요. 그러다 돈도 많고 젊고 성품도 좋은 우리 아들을 보고 갈아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그 여우 같은 게 무슨 짓까지 벌인 줄 아세요? 지금 요양원에 있는 그분이죠. 그분에게 없는 치매도 만들어서 진단금까지 자기가 홀랑 챙겨갔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처음에는 그분도 그럴 마음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이 여우 같은 그게 아주 눈물이랑 동정심으로 돈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간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바닥을 보이자 뻥차고 나한테 갈아탄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분 치매도 아니었어요. 그분도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있으니 계속 치매 연기를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거짓말로 진단금을 다 갔으니 그 여우가 입만 뻥끗하면 본인도 벌을 받을까 봐 가만히 있었던 거래요. 여우가 그걸로 해코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분 정신이 아주 멀쩡해도 너무 멀쩡했어요. 사돈이라는 사람을 치매로 진단받아서 그 돈까지 챙기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제만 해도 며느리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왔는데 이게 진실이라니. 사돈은 애초에 치매도 아닌 멀쩡한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이야기에 왜 아들이 구속을 순순히 받아들였는지 이유도 알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 믿지 않았어요.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하는 말이 진실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분 정말 절실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아, 이건 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면대면했지만 나중에 엄마 말처럼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게 다 진실이었구나 생각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그 여자의 실체를 밝혀야겠다고 계획했고, 친구랑 싸운 것도 전부 연기예요. 물론 친구가 조금 다치기는 했죠. 안 다치고 이러면 사기니까 적당히 치고받은 것처럼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회사랑 내 차 위치 추적기에 도청기까지 다 달아놨고요. 조만간 친구가 합의하겠다고 올 건데 나 여기에 일부러 들어와 있는 거니까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편안히 계세요. 내가 이런 말 한 거 알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조만간 내가 나가서 다 정리하고 우리 집은 내가 다 지킬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번 것들을 홀랑 자기 입에 넣겠다고? 어림도 없지. 절대 그 여자 손에는 안 남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들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을 하며 제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이 모두 진실이다 믿고 집에서 기다리겠다 아들에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아들도 믿고 기다려만 달라며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오히려 사람을 제대로 봐주지도 못한 내가 더 미안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며느리, 아니, 그 여우 같은 년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지 아들 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죠. 처음에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제 발로 옥으로 들어가 구사일생의 기회만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연락이 온 아들 친구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제게 알려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들 행동에 대한 전말은 다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뒤를 밟고 있는데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요. 엊그제는 은행에 들어가더니 신용조회도 하던데요.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일도 한다더니 와,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회사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갈 모양인데요. 이런 사람이 며느리라고 발발거리고 다녔으니 어머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며느리라는 년이 우리 아들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아주 활기를 치고 다녔더군요. 아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아들 회사에 있는 돈을 모조리 가져가는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다 땡겨서 가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의 행동을 가만히 놔두고만 있으니 아주 갈 때까지 가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욕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챙기기 위해서 모른 척했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오해를 할까 싶어서 증거를 모으는 도중에도 꾸준히 아들 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능청스럽게 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더군요. 정말 속에 있는 말을 내뱉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소화제를 챙겨 먹어야 속이 내려갈 정도였죠. 그러다 모든 일이 정리될 즈음 아들은 극적인 합의를 본 척하며 구치소를 나오려고 했어요. 이미 모든 자료는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였고 그 사돈이라고 했던 사람도 본인이 죗값을 받더라도 여우 사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우리가 모은 자료와 사돈이었던 남자가 당한 일까지 포함된 자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일단 사기꾼이 경찰서에 방문할 테니 그때 잡아달라고 경찰에게 부탁을 했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경찰도 증거를 확인하면서 알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핑계로 삼아 며느리를 경찰서로 부르게 되었죠.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덫으로 들어온 여우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여느 범죄자와 같이 담요를 쓰고 버둥거리는 꼴이 그야말로 꼴이 많은 여우 같더군요. 아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여보, 이 사람들 좀 말려봐.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우는 이 지경이 되어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단하더군요. 네가 숨겨놓은 그 꼴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범죄인 줄도 모른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너라는 여자 정말 질린다. 내가 저런 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다니. 야, 그거 결혼 사귀고 네가 한 짓은 범죄야. 이번에 네 뒤에 있는 그 꼴이 싹둑 잘라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간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던 아들은 여우년에게 소리를 쳤죠. 저도 지지 않을세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아무리 없어도 다들 잘 살아가고 정정당당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근데 지금 네가 하는 행색을 보니까 너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어차피 사람으로도 못 살 거 그냥 저 안에서 오래 썩고 나와라. 너 같은 사람도 아닌 동물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 둘의 말에 자신이 했던 일이 들켰다는 것을 안 며느리의 탈을 쓴 여우는 전부 설명할 수 있다면서 믿어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동물이 하는 말을 사람이 믿을 리가 없죠. 그날로 그 사기꾼은 사기죄, 불법 감청, 문서 위조까지 엮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엮어서 역으로 감방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이라고 했던 그 남자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고 형사소송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등쳐서 점점 길어질 뻔했던 꼬리를 우리가 싹둑 잘라버린 거였죠. 이날 이후 아들과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대뜸 입을 열곤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엄마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인덕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도 엄마만한 최고의 인덕은 없으니까요. 만약 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요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결말은 없었을 거야. 엄마가 내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요양원에서 그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족한 아들에게 많이 조언해 주세요. 아들의 이야기 중 최고의 인덕이라는 단어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박혔죠. 아이, 내가 뭐 한 게 있겠니?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너도 수고 많았어. 그동안 힘들었지?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여자는 여자가 안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는 결국 여우인지도 모르고 집안에 들였으니. 그래서 전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들에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죠. 아니,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치매에 걸린 아픈 사람이라도 기억은 없어도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 말이 없었으면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넘겼을 수도 있었어. 그 말에 더 열심히 그분에게 다가가고 노력했던 거거든요. 이 모든 결말은 엄마의 한마디에서 나온 거야. 내가 했던 말의 한마디에 움직였다는 아들. 그리고 아들의 노력으로 어르신이 이 사태를 함께 헤쳐나가자며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계획을 짤 수 있었다고 했어요. 너무 큰 감동에 잠시 숟가락을 놓은 내 모습에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을 더 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이번에 그 여우한테 찾게 된 재산으로 죗값 다 받고 나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시겠대. 죗값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더라고. 이것도 인연이고 나보고 사람이 참 괜찮다고 말이야. 이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의 인덕이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잊은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하늘이 우리 아들에게서 인덕을 뺏어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인덕을 쌓게 하려고 생긴 건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꼬리 많이 달고 뒤에서 못된 수나 쓰면서 인간 흉내만 내고 사는 사람들 잘 피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